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수도권 2단계 방역 수칙 중에 필요한 것은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관련해서 먼저 현재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일단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오늘로써 끝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이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요.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요, 1 이하로 떨어져서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당 수준 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정 총리는 이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서요, 이 장기간 계속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네. 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방역 당국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정 총리 발언에 따르면 1단계로 낮추긴 하지만 일부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은 유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총리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추지만 이 방문 판매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조치나 그리고 또 수도권의 경우 이 필요한 2단계 방역 수칙에 대해선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아직 이 수도권의 경우에 이 유행 억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박 기자 일단 브리핑을 보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행이 수도권의 경우에 유행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좀 더 신중하게 유행 상황을 보고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브리핑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38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8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2분입니다. 고인들의 맹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8일부터 2주간 시행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주요 교통시설, 여행지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수도권 도심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수도권은 50명 이내, 그 외 전국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주는 일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의 건수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 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오면서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8월 이후 최대 4,800여 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000여 명대로 감소하였고 중증, 위중 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수본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현재 71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환자 병상 규모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 달간 매일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2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 감염과 잠복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2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두 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께서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의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 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중요한 방역 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 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정 방안은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있는 이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간만 방심하면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과 과제가 있습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소위 트윈데믹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방역 인력의 피로도 증가와 코로나 우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 일상과 조화되는 방역 체계를 계속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쌓아온 성공의 경험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결국은 답을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여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방역 전략과 체계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본 브리핑을 직접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자, 박 기자, 아까 얘기하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가지만 일부 방역 수칙은 2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시 멈췄어요. 네.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환자 병상이 지금 71개로 여유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학회나 자율 신고된 중환자 병상 수도 66개로 좀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치료 병상에 크게 확충이 됐고 지금 네. 100명 이상 매일 한 달간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이제 1단계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경우 유행 억제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유행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추석 연휴 가족 지인 모임을 매개로 해서 집단 감염 여파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한글날 연휴 변수까지 감안을 하면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석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전 브리핑을 이제 들으셨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일부 2단계를 적용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 방역 수칙을 권고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유흥시설이나 결혼식장 등 학원 이 16개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해서만 의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단계와 일부 2단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1단계도 겪어봤는데 기존 1단계와 2단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살짝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예전에 이 생활 속 거리두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모임의 명수하고 상관없이 2단계에서는 뭐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 이제는 그 명수에 상관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이 권고한 상황에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행사도요. 무관중이 아닌 관중수를 제한하는 가운데서 참석이 가능하고요. 전국 고위험 시설 또 방문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이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 밖에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이제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만 하면 제대로만 잘 지키면 클럽 같은 데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가운데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나 축제 같이 대규모 그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만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박능우 장관의 중대본 브리핑 내용에서 혹시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의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고요. 네. 또 300만 원 이상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주의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때라는 브리핑 내용도 있었는데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지금 어떤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 12시 기준입니다. 일단 서울 도봉구 다나 이 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추가돼서 누적 59명이 됐고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이 마스터 플러스 병원, 재활 전문 병원에서도 2명이 추가돼서 지금 누적 51명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화성시에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총 6명이 확진됐고요. 예. 또 경기도 이 동두천시에 있는 친구 모임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돼서 총 8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 군부대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네. 또 앞서 언급이 됐던 이 대전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 관련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도 총 20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신고되고 있는 방역 지침 위반 사례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오늘 브리핑에서 방문 판매를 계속 규제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주로 방문 판매나 유흥시설에서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같은 행정조치 위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이나 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도권의 경우에요. 지난 9월 13일에 집합금지가 해제된, 그러니까 좀 완화된 이 PC방에서 흡연실이 개방되고 음식 판매나 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그리고 또 좌석을 같이 붙여 앉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밀집돼 있고 밀접돼 있고 밀폐된 이 산밀 장소에서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그 관련된 브리핑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 박 기자도 기다려 주십시오.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싶으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년 열병식 모습이 어젯밤 북한 TV에서 공개됐습니다. 신형 ICBM 등 새로운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30분간 연설을 하며 체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노동당이 세워진 10월 10일 0시가 되자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함성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복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북한이 직면한 삼중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해낸 인민들의 헌신에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연설 도중엔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측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공개됐습니다. 바퀴가 22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채 등장했습니다. 이전 화성 15형보다 길이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극성 4A라고 써있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경이 북극성 3형보다 두세 배 커졌습니다. 이미 수차례 시험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오늘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어제 있었던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신형 무기들에 대한 분석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 사항을 계속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고 앞으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하면서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도 함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자, 울산 33층 건물의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국립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2차 현장 감식을 벌여서 처음 불이 난 지점이 3층 테라스라고 특정했습니다. 자, 이번에 울산을 연결합니다. 자, 이정 기자,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감식반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2차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주상복합 건물의 불이 당초 알려진 12층이 아니라 3층 테라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전후 상황을 찍은 건물 안팎의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현장 증거와 비교해가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나무데크로 이뤄진 3층 테라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외벽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은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불에 탄 낙하물과 재를 제외하고 탄 쓰레기 잔해물도 함께 나온 만큼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불이 나기 전 어디에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벽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진 점에 미뤄 건물 외장재 등을 주거해 품질 이상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식반은 어제 2차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건물 안에 있는 구조물이 불에 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오늘로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KBS 뉴스 이정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강원도 화천의 한 축산농가에서 지난 8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첫 발병 농가에서 불과 2km 떨어진 다른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확인됐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지난 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죽은 돼지를 첫 확인한 이후 화천의 다른 농장에서 두 번째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첫 발생 농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발병 농가 주변의 축산 농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육돼지 2마리가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강원도는 2차 발생 농가가 사육하던 돼지 1,200마리를 긴급히 매몰 처리했습니다. 또 1차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방역권 안에 있는 농가 한 곳에서도 돼지 45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강원도 화천군 인근과 접경 지역 8군데 시군에서 농장 돼지를 표본 검사한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인접 농가라든가 시군에 있는 114호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처리가 됐습니다. 강원도는 가축 방역관을 발생 지역 현장에 보내 1차 감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2군데 양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생석회를 뿌리는 등 차단 벨트를 만들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주 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방문한 차량과 농장, 시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미국 대선이 23일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 명을 모아놓고 사실상 대선 유세를 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받은 지 9일째,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입니다. 백악관 발코니에서 연설하며 청중과 거리를 뒀습니다. 수백 명 참석자들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환자인 대통령과 함께한 참석자들 감염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Me underlining issues, I'm pretty healthy, so I didn't worry about it. What about didn't you worry about the infection? We all were told to wear a mask. We all wore a mask. We kind of social distance. But it's going to disappear. It is disappearing, and vaccines are going to help, and the therapeutics are going to help a lot. 하지만 백악관에선 불과 2주 전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최소 11명의 측근들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대규모 감염 우려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부터 사흘 연속 대선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열흘 전 미네소타주 유세에선 9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무모하단 비판이 일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랑곳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없고 마음이 급하단 겁니다.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이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재검 결과 음성 판정 나왔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답이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가 자동차,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3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은 88, 매출 전망은 89로 집계돼 시황과 매출 지수 모두 전분기보다 4포인트씩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 등 기계 부문과 화학, 철강 등 소재 부문에서 상승세가 나타났고 반도체 등 ICT 부문과 2차 전지 등 신산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고용부는 지난달 24일에서 이틀 동안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이목을 끌었던 포비돈 요오드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당 약품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빨간 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의 경우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며 과다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 다시 박광 기자와 함께 앞으로 학사 운영 방안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5시경에 유은혜 부총리가 앞으로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이 예상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일단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 초, 중, 고 학생들의 밀집도를 조정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1단계로 확정됨에 따라서 등교 방식은 이제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부가 이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이 등교 확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밀집도를 방역 기준에 맞게 지켜 나가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거나 학년별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등교하는 방식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학습 격차 관점에선 이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유은혜 부총리의 브리핑이 곧 예정돼 있는데 브리핑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현장 가시겠습니다. 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 최대 7,979개 교에 달하던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는 20여 개 수준으로 안정돼 가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자 숫자도 10월 들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유초, 중, 고 학사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 여건, 사정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반드시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감염 위험이 현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오늘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수도권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가 학사 운영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외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됩니다. 운영은 재개되지만 출입자의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 간의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원 방역 점검을 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10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일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 수업 확대뿐만 아니라 8월 중순에 발표한 교육 안전망 대책을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에도 학교마다 방역 인력, 원격 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2학기에는 1학기 지원 인력 4만 명보다 7천여 명이 더 많은 총 4만 7천여 명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10월 19일 이후에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회적 네, 앞으로의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현장 화면을 함께 하셨습니다. 10월 19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 뉴스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내일은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지만 모레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4도, 청주, 광주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이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